정신병동 앞 어머니가 붙잡혀 끌려간다. 난 멀쩡하다. 날 풀어라. 울부짖는 목소리. 며느리는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이제 여기서 평생 사시면 돼요. 재산은 제가 지킬 테니. 믿기 힘든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잠시 멈추고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창살 뒤 구속끈에 묶인 어머니의 얼굴엔 처참한 눈물이 흐른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전통시장 한복판,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0줄에 접어든 박영옥 할머니는 한때 이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분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위풍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낡고해진 회색 저고리에 때가 묻은 검정 치마, 그리고 구멍이 송송 뚫린 고무신을 신은 채 작은 양은 그릇을 무릎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몇 개의 동전만이 쓸쓸하게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영옥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밥 한 술만 주시오. 영옥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밥 한 술만 주시오.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잠깐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릇에 넣었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어요. 어떤 이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나쳐갔어요. 할머니, 집에 가족은 없으세요? 한 아주머니가 동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옥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들이 있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요즘 자식들이 참. 영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거든요. 사실 아들 민수에게는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정희가 항상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핑계를 댔고 결국 영옥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어가자 시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저녁 준비를 위해 나온 주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그런 가운데서도 영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화려한 브랜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하이힐을 끌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바로 영옥의 며느리인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구석에 앉아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혹시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정희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민수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법 잘 사는 집으로 통했으니까요. 어머니, 정희가 다가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영옥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정희야. 나는 그냥이 뭐예요? 저꼴로 다니면서 우리 집 망신이나 시키시네요.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영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주는 용돈으로는 병원비도 부족하고, 용돈이 부족하면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데서 구걸을 하세요? 정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집으로 가요.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아이고, 저 할머니 불쌍해라.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매정해 보이는데? 다른 상인이 혀를 찼어요. 정희는 그런 수군거림들을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양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릇 안에 몇 개 동전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왠지 더욱 서글프게 들렸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모은 돈은 고작 몇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정희는 영옥의 팔을 붙잡고 재촉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한 젊은 아가씨가 다가와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어요. 드세요. 영옥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지만 정희가 먼저 나서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정희는 영옥을 재촉해서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정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정희가 쌀쌀맞게 말했어요. 영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지만 며느리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양이니 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상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따가운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정희는 거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영옥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후 내내 자신의 방에 있었는데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죠. 정희야, 아까는 미안했다. 영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영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희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도 가끔 깜빡하고. 그 말을 들은 정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기억을 깜빡한다는 말이 묘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영옥은 며느리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영옥이 방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절대 구걸 같은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정희는 영옥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옥의 방 문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시어머니의 방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영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치매 증상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래된 장롱, 낡은 화장대,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먼저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약봉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별거 없네. 그때 정희의 시선이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되고 묵직한 나무 장롱이었는데 위쪽에 작은 서랍들이 있었어요. 정희는 호기심에 그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영옥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아직 단단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문서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문서에는 토지대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옥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땅의 면적과 위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면적이 이렇게 넓다고?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땅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어요. 100억. 100억이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영옥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 문서였고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정희는 입을 가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넓은 땅이 정말 시어머니 것이라면 언젠가는 남편 민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상속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 정희는 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식으로 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희의 얼굴에 욕심 가득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오늘 시장에서 구걸하던 영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0억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정말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이 문서들을 잊어버리신 건가?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영옥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앞에서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옥이 잠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정희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흥분과 걱정, 그리고 욕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민수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선악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100억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정희는 점점 더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고 시어머니의 토지 문서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영옥에게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정희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응, 고맙다. 정희야. 영옥은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일로.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정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 깜빡깜빡해. 어떤 것들을 깜빡하세요? 정희는 더욱 자세히 캐물었어요. 글쎄, 어디에 뭘 뒀는지도 기억 안 나고 사람 이름도 가끔. 영옥이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미 시어머니 스스로 기억력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옛날에 가지고 계신 재산이나 문서 같은 건 기억하세요? 영옥은 잠깐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산이라. 별로 없는데. 정말요? 땅이나 부동산은 전혀 없으시고요? 아니, 그런 건 없어. 우리가 뭐 그런 걸 가져봤나? 영옥은 확신하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무릎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 귀중한 땅 문서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민수가 출근한 후 정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야 했습니다. 언니, 나 좀 급한 얘기가 있어서. 정희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어머니 말이야. 요즘 정신이 많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어제도 시장에서 구걸을 하고 계시더라고. 어머, 정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치매가 확실한 것 같아. 집에서도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고. 정희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네. 그래야겠어.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셔서. 이런 식으로 정희는 동네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내용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어제 시장에서 본 영옥의 모습 때문에 쉽게 믿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던데.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희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단계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치매 전문 병원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치매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미리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혹시 원장님과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희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서 중년의 의사를 만난 정희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호소했어요.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심각해요. 요즘 길에서 구걸도 하시고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세요.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나요? 기억력도 완전히 없어지셨고요. 때로는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가끔은 폭력적이 되시기도 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겠네요. 원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희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저희 가족 모두 너무 힘들어요. 혹시 입원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정말 심각한 상태라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계획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진단서 같은 걸 미리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사는 잠깐 주저했지만 정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소견서는 작성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희는 병원을 나서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영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좀 다녀와요. 건강검진 받으시는 거예요.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아야죠.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영옥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 민수에게도 미리 귀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별로 자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걱정이야.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판단을 믿기로 했어요. 평소 정희가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100억 원.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영옥을 깨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병원에 가야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영옥은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정희야, 고마워. 내가 챙겨줘서. 영옥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영옥을 바라봤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그런 감정들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와 영옥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정희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박영옥 어르신,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영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정희가 대신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이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시는데 대답해 보세요. 정희가 영옥을 재촉했습니다. 영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별로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사는 몇 가지 간단한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영옥은 대부분의 질문에 정확히 답했어요.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들도 모두 맞췄습니다. 정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집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어제도 길에서 구걸을 하고 계셨거든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걸을요? 네, 그리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세요. 가족들을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요. 영옥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저는 그런 적이.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정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시장에서 구걸하신 거 잊으셨어요? 영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일은 사실이었지만 구걸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창피했거든요. 의사는 정희와 영옥을 번갈아 보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 결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보호자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정희를 따로 불러서 상담했어요. 검사 결과상으로는 심각한 치매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희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로 집에서는 심각해요.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렇다면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정희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입원을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죠? 가족분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때로 필요한 조치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입원이 가능한가요? 오늘 당장도 가능합니다. 정희가 영옥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라고 하세요. 입원? 나는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은데. 영옥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래요. 영옥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자신은 별로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왜 입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입원은 싫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정희는 영옥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계속 거부했어요. 병원 분위기가 싫었고 무엇보다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입원 안 할 거예요. 영옥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들과 정희가 함께 영옥을 붙잡고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영옥은 계속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희야, 나를 왜 이렇게 해? 집에 보내줘. 영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냉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병실은 정신과 병동의 특별실이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옥은 병실을 둘러보며 절망했어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옥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야,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제발. 영옥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남편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내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돌봐온 사람이 정희였으니까요. 병실 안에서 영옥은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영옥이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살 달린 작은 병실에서 영옥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 그리고 강제로 먹어야 하는 약들까지.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여러 개의 알약을 내밀었습니다. 이 약들이 다 뭐예요? 저는 아픈 데가 없는데.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드셔야 해요. 영옥은 마지못해 약들을 입에 넣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마음도 더욱 쓸쓸해졌어요. 병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은 유독 높고 멀어 보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마치 다른 차원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 영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면회 시간이 되면 영옥은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까봐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들 민수도 며느리 정희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안 오는 걸까? 영옥은 침대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지만 대부분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영옥만이 유일하게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영옥은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며칠째 계속되는 약물 투여로 영옥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머리도 멍해지고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한편 집에서는 정희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정희는 영옥의 방을 뒤져서 그 토지 문서를 다시 찾아냈어요.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정희는 문서를 들여다보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그 땅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봤어요. 이 땅이요? 위치가 정말 좋네요. 시세로는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매매가 가능한가요?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소유자분이 누구세요? 제 시어머니세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중개업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입원 중이시라면 본인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텐데. 혹시 위임장 같은 건 있으세요? 아직은 없지만 준비할 수 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위임장 양식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영옥의 도장을 찾아서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글씨체는 이런 식이었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영옥의 서명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 영옥은 간호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제발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제 아들한테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면회 금지라고 하셨어요.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요. 면회 금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간호사는 딱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보호자가 결정하신 일이에요. 영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구나. 영옥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영옥의 눈빛에는 분노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절망뿐이었지만 점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정희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영옥은 며느리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갑자기 구걸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정희의 표정,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재산은 제가 지켜드릴 게요라는 말까지. 재산이라. 영옥은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지? 약물의 영향으로 머리가 멍했지만 영옥은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산 땅이 생각났어요. 아, 그 땅. 강남에 있던 그 땅 말이야. 영옥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산 그 땅을 영옥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정희가 그 땅 때문에? 영옥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간 이유, 강제로 입원시킨 이유, 그리고 면회를 금지한 이유까지. 이 여자가 나를 완전히 속였구나. 영옥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옥은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었거든요. 정의의 계획을 막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영옥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영옥은 아직 정신이 온전했고 법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동산 관련 일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영옥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날 밤 영옥은 한숨도 자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옥의 눈빛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까? 영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영옥이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정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토지 매매 계약서에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거든요. 물론 영옥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위조 서류들은 완벽해 보였어요. 영옥의 도장과 서명을 정교하게 흉내낸 위임장, 그리고 치매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는 어째?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대. 치매가 생각보다 심각하시다고. 정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면회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정희는 재빨리 핑계를 댔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은행에 가서 토지 매매 대금을 확인했어요. 1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금액이 곧 자신의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정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는 영옥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영옥은 병원의 일과와 시스템을 모두 파악했어요.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의사들의 회진 시간, 그리고 보안이 가장 허술한 시간대까지. 오늘이 기회야. 영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 2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로 온 간호사는 아직 병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옥은 이 틈을 노렸어요. 간호사님,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영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간호사가 열쇠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영옥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를 확인했고 CCTV의 위치도 파악했어요. 할머니, 다 하셨어요? 간호사가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영옥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지만 이미 탈출 계획은 세워져 있었어요. 밤 11시 병동이 조용해질 때까지 영옥은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당직 간호사는 간호사실에서 졸고 있었어요. 영옥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 먹었던 약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병실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영옥은 이미 방법을 찾아뒀습니다. 식사 때 몰래 숨겨둔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해서 문 틈새를 벌렸어요. 조심스럽게 영옥은 숨을 죽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영옥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비상구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드디어 영옥은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몸에는 병원 가운만 입고 있었지만 다행히 택시 기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서울 강남구동으로 가주세요. 영옥은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옥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2주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옥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정희와 민수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옥은 먼저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장롱을 뒤져서 토지 문서가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어졌네. 영옥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영옥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는 정희가 가져갔겠지만 영옥에게는 더 중요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영옥은 침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영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영옥은 몇 달 전부터 정희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정희의 전화 통화들을 녹음해뒀거든요. 치매 진단을 위해 의사와 짜고 한 대화,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와 나눈 대화까지. 정희야,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이제 보여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같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토지 매매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이면 정말로. 정희는 기분 좋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야, 내가 돌아왔다. 정희는 화장품을 떨어뜨리며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당당히 앉아있는 영옥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영옥은 차분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2주 전에 무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왔느냐고?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니까 걸어서 왔지. 영옥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무단으로 나오시면. 의사한테 말할 필요 없어. 나는 애초에 입원할 이유가 없었거든. 영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머니, 일단 다시 병원에 가셔야. 정희야, 영옥이 정희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줄까? 그 순간 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옥은 천천히 일어서서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뒷걸음질 치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겼겠지? 영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영옥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지만
아직 작동이 잘 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모든 말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영옥이 녹음기를 흔들며 말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영옥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정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치매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어서 정희가 의사와 나눈 대화도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진단서 같은 걸 미리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녹음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정희가 민수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면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야. 10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런 건 걱정 마,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라고 하면 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은 정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변명할 거야? 치매로 꾸며서 정신병동에 가둬버리자고 한 내 입으로 한 말이 다 여기 있는데. 영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영옥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는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용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던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영옥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옥은 민수를 향해 녹음기를 들어보였어요. 민수야, 내 목소리도 여기 있어. 영옥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 상태시라면 우리가 재산을 관리해야겠어. 정희 말이 맞아. 민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정희를 보더니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다 들통났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계획에 동조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옥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땅 말이야. 영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정희와 민수는 숨을 죽이고 영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 싶어? 어머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옥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이 녹음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할 거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기자회견이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영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기자회견이 열리면 자신들의 계획이 세상에 모두 알려질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희가 매달렸습니다. 기회? 나를 정신병동에 가둬놓고 2주 동안 약물을 먹여가며 고문할 때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서 영옥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영옥은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어. 100억이 넘는 그 땅을 어떻게 할지. 정희와 민수는 숨을 죽이며 영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발표할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영옥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와 민수는 거실에 남아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욕심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모여 있었습니다. 영옥이 전날 밤 언론사들에게 보낸 보도자료 때문이었어요. 며느리의 시어머니 재산 빼앗기 음모 폭로라는 제목에 모든 언론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영옥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2주 전 정신병동에 갇혔던 무력한 할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영옥을 도와주러 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됐어요. 영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영옥은 당당하게 걸어가서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옥입니다. 영옥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모두 집중해서 영옥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에 의해 치매 환자로 조작되어 정신병동에 강제로 감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유한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였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영옥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들었어요. 이것은 며느리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한 모든 대화들을 녹음한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치매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어서 정희가 의사와 짜고 한 대화, 그리고 민수와 나눈 계획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면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야. 기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질문 받겠습니다. 영옥이 말하자 여러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는 없으셨나요? 네, 저는 정상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2주 동안 정신병동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치료라고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정신병 치료제를 강제로 먹였고 면회도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제 아들조차 저를 만날 수 없었어요. 현재 며느리와 아드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영옥는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집에서 숨어 있을 겁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알려준 후로 저를 마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희와 민수는 집에서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절망에 빠져 있었고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영옥이 계속해서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영옥은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할 차례였거든요.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이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집에서 보고 있던 정희와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 재산은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고아원, 요양원, 그리고 가난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어요. 어머니, TV를 보던 민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옥는 기자회견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욕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제 자식들이 이런 욕심 때문에 저를 배신했다면 저는 그들이 아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재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기자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복수 대신 용서와 나눔을 선택한 영옥의 결정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옥는 잠깐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집에서 보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정희야. 너희들이 원했던 돈은 이제 너희 것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옥는 변호사와 함께 기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고 100억 원의 재산은 여러 자선단체와 복지시설에 기부되었어요. 한 달 후 정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민수는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언론의 모든 것이 공개된 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영옥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큰 재산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옥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욕심의 눈이 먼 가족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은 영옥. 그녀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돈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은 욕심이 아닌 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영옥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